그 어저께 발표났죠. 이 대통령 부부의 집이 분당의 양지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재건축 지역인데 거기에 29억 원을 주고 매수자에게 넘겼는데 동시에 17억 7천만 원을 근저당을 잡았어요. 즉 은행 대출을 묶어놓고 본인 대통령이 17억 7천 빌려준 셈이죠. 상대방한테. 그래서 무슨 그 공적 대출은 맞고 사적 대출은 늘리는 게 대통령의 정책이냐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제 저희 그 한동훈 의원과 진중권 교수가 서로 특별대담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서 또 말씀 좀 해주시죠. 정치인의 속뜻을 국민이 알아줄 필요는 없어요. 정치인의 행동을 보면 되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집을 팔면서 근저당 걸고 그랬어요. 근데 레버리지 하지 말라면서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그래도 된다 내지는 내로남불 이게 속뜻인 거죠. 속뜻을 그렇게까지 관대하게 짐작해질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의원이 아주 통렬하게 얘기를 했는데 내로남불이라고요. 어쨌든 좀 이례적인 매도는 맞죠. 대통령의 좀 약간 석연치 않을 수 있는 그 매도.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은 그걸 내로남불이라고 또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양쪽을 좀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주장을 하는 바로. 내가 보기에 어떻게 대통령이 자기 집을 팔면서 근저당을 했다고 보는 그 사실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야 난 좋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대통령은 자기 집을 팔면서 근저당 해가지고서 집 사는 사람에게 일정한 소위 말하면 은행 비슷한 은행 일을 한 거야. 사적 금융이죠.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런 일이 또 벌어졌네요. 대통령이. 그건 뭐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일반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정부의 행위라고 보는 것은 결국 가서 정부의 지지 소위 말하는 신뢰만 상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대표님. 청와대가 오늘 또 어떻게 일종의 반박을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의지 때문에 한 것이다. 그리고 근저당 설정은 매수자를 위해서 한 것이고 그 무슨 재건축 조합 딱지를 주기 위해서라는 거겠죠. 그다음에 또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게 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 17억 7천만 원. 아니 이거에 대한 반박을 해명을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그거는 변명에 불과한 거고 매수자를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면은 은행 대출도 허용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은행 대출은 뭐 무지하게 막아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는 없어졌는 아니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냐면은 일반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뭐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해도 되고 그 권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제재를 가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솔직히 해서 뭐 공정이 가장 중요한 지금 하나의 화두로 다 떠오르고 있는 세상이고. 공정. 예, 지금 살찌게해서 2030에서 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느냐 이걸 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서울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졌는데 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 좀 아셔야 될 거라고.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이런 얘기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에 당선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괜히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해결도 못하면서 부동산과 세금과 관계를 가지고서 자꾸 얘기를 갖다 했기 때문에 결국 가서 이 한강변에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한테서 표를 얻지 못해서 결국 가서 병원하는 사람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목표가 나왔죠. 네. 예. 그렇군요. 그 내일 또 부동산 국민 토론회라는 것, 좀 빛 좋은 개설과 되지 않고 좋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아니, 나도 보기에 국민은 이 부동산 문제를 국민과 토론해서 결론이 뭐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걸 알고서 그런 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좀 그냥 모양상으로다가 뭐 텔레비 틀어놓고서 뭐 국민과 대화해서 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예, 정책 당국자 그리고 대통령님이 좀 잘 좀 이 말씀을 새겼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증시 문제를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후에 가장 큰 치적이 뭐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증시가 이제 오른 점인데, 근데 동시에 그게 또 덧치된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나온 집중적인 보도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코스피가 세계 주요 증시 시장 중에서 최악의 실적을 냈다. 그 이유는 둔화 우려와 레버리지 매도세로 28%나 한 달 동안 떨어졌다는 이런 얘기인데, 뭐 어떤 외신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뭐 이런 얘기까지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 급격한 변동성, 그죠? 오르내림도 문제지만 그 파장의 폭이 너무 좁게 막 이루어지는 그런 얘기들인데 이런 일은 왜 벌어지는 걸로 봐야 됩니까? 나는 사실은 증권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절대로 내가 보기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증권 시장에. 네, 증권 시장이라는 게 하나의 조직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시장이 증권 시장이에요. 네. 근데 자꾸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증권 시세가 어떠니 뭐 EFT가 어떠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반 국민이 거기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을 때는 아무 소리 않고 있지만 이게 낙폭이 커지기 시작할 것 같으면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불안한 심정을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무슨 보완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지금 거기다가 보완책은커녕 사실 지금 가장 큰 증시에서의 최대 악재가 이른바 그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때문에 그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지고 또 심지어 자사소송까지 벌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큰 그 변동성의 문제를 키운 사람이 바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뭐 지금 여권 안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어요.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어떻게 김 실장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사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증권 시장에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 해요. 네. 나는 솔직히 해서 내가 1990년에 이 청와대 경제수석 하시지 않습니까? 경제수석으로 노태우 대통령 때요. 내가 당시에 대통령한테 나를 경제수석으로 임명하는 조건으로 내가 서면으로다가 약속을 받은 게 있어요. 네. 대통령이 절대로 증권 시사에 대해서 나한테 질문하지 마시오 말이야. 예. 어? 매일매일 증권 시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면은 다른 경제 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결국 가서 그 당시에 내가 주가지수 840대 들어갔는데 석 달 만에 300포인트가 날아가 버렸다. 예. 그 500이 깨져서 400대로 내려간 거예요. 큰일 났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루는 대통령이 날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 증시 이렇게 놔둬도 되겠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보기에 증시에 큰 투매 현상이 생겨나면은 내가 그걸 갖다 방어를 할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증시의 특성상으로 투매 현상은 안 일어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게 480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증시 부양 안 해준다고 하면 난리예요. 내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12시쯤 돼서 전화가 오는데 이놈 새끼 죽여버린다는 소리도 다 들었는데. 경제수석하면 별일이 다 있군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참고 견뎌가지고서 결국 가서 깡통부자라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예. 그 이후에 정시가 그래도 비교적 정상적인 방향으로 발전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대통령이나 청와대 경제정책을 다루는 사람이 경제 변수에 대해서 자꾸 이렇쿵저렇쿵 얘기를 갖다가 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 노태우 대통령이 또 우리 그 경제수석, 우리 김종인 경제수석 말을 또 들어주네요. 아니 그거는 나는 솔직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요. 나라 경제수석으로 임명을 하려면은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나한테 약속을 하지 않고서는 나는 경제수석 임명하지 말라고 내가 그런 거다. 근데 제가 뭐 많은 사람이 또 그렇게 느끼기에는 이재명 대통령보다 김용복 정책실장이 더 앞장서서 지금 나서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 맞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내가 보니까 김용복 실장이 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서 조금 뭐 반론이 나오면 그걸 또 대통령이 옹호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보기에 그게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1990년대가 안정된 정치 그리고 부동산의 안정 그리고 증시의 정상화 이런 것들이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 지금은 정반대네요. 그때 그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무슨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 밑에 있는 하부 기관 사람들은 또 뭐 하는 짓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뭐 효과가 있건 없든 간에 어떤 조치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억지로 쥐어짜는군요. 그러니까 무슨 거기에 가장 쉽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세금이에요. 세금. 근데 세금이 이 사람들이 세금의 논리를 기본적으로 모르면서 자꾸 세금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서울중앙지법 22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벌금 1,000만 원입니다. 뭐 물론 항소 대법원이 있겠지만
시장제 박탈 위험 그리고 또 보궐선거를 또 해야 되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당장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표님 지금 이런 그 큰 그 선거의 결과 선거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 이번 선거법 위반 재판은 이번 선거가 아니라 지난 전에 보궐선거 때 나타난 문제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판결문 내용을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무슨 판사가 당시에 오세훈 전 시장의 지금 심리적인 상태를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서 그거에 기초해서 지금 판결을 하지 않았나 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오 시장이 뭐 당장 시장직을 박탈당하는 건 아니죠 물론. 그러나 아무래도 그 시정 활동이나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는데 어떤 변수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그 한동훈, 오세훈, 장동혁 이 세 사람의 장 내외에서 어떤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예상이 좀 되십니까? 내가 보기에 뭐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당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나는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오늘 판결로 인해 가지고서 오세훈 시장이 정말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이냐는 두고 봐야 할 일인데 뭐 오세훈 시장으로서도 정치 경력이 꽤 되는 사람이니까 뭐 그거에 그렇게 크게 위축이 돼 가지고서 뭐 행동에 제약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지금 오세훈 시장은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강렬한 예각, 날카로운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그 부동산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그 국무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말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또 무슨 소리냐. 지금 이 서울시의 그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데 라면서 유튜브에 직접 스스로 제작을 해갖고 나왔는데 무려 60만 회인가요? 클릭수가 아주 큽니다. 뭐 그 내용은 한번 들어보고 또 말씀 좀 나눠보시죠. 대통령께서는 뭐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희가 무려 660여 명에 여쭤봤습니다. 4만 4천 건에 한 건 한 건 분석을 하고요. 작년 6월에 월세 40만 원이 더 넘는 80만 원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서울을 떠납니다. 정부와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겠다 하는 이런 얘기도 전혀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 나는 그 이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역대 정권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역대 정권이 부동산 문제와 세금과 결부해서 성공한 예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면은 부동산이 잡힐 것 같지만 세금을 부과하면 그 다음에 부동산 값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마치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도 뭐 정부에서도 경험을 해본 거지만 부동산 값이 뛰기 시작하면은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게 되고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거 담당하는 부서가 그래도 뭐를 하는 모양이라도 보여줘야 되니까 들고 나오는 것이 세금이나 얘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국세청을 동원해 가지고서 뭐 세무사찰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여태까지 성공해본 예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군요.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때? 마찬가지 얘기죠. 그러면 지금 어차피 그 부동산 토론회, 부동산 말씀도 하셨으니까 바로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벌써 내일입니다. 내일 국민과 함께하는 부동산 대토론회 이거를 아니 나는 부동산 대책을 갖다가 국민과 대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발상을 대통령께서 지금 집행하고 계신데 지금 대통령이 직접 어젠가요 그 예고편을 발언을 했어요. 그 예고편을 한번 보시고 또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모레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저 편집본에서는 빠졌는데 그 금융대책 얘기를 또 했어요. 금융이라고 하면 역시 대출 규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수요자 그러니까 대출 규제, 금융정책을 통한 그리고 지금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세금을 통한 어떤 문제 이런 식의 접근을 또 한번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내일 좀
그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보기에 무슨 국민의 상식에 맞는 세금을 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네. 내가 지금 세금을 가지고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나 하는 이거 지금 별개의 문제예요. 네. 세금은 세금대로 얘기를 해야지 꼭 세금하고 부동산하고 결부시켜서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고 이게. 예? 결국 가서 이 부동산을 잡겠다고 세금 가지고서 굉장히 위협적인 얘기를 하다가 결국 가서는 정치적으로 부담만 안고 말게 되는 그 우리가 과거에 선거에서도 많이 경험해 본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사실은 역대 정권이 세금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성공한 정권이 없어요.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정도입니까? 지금 이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서울에 사실 살고 싶은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런데 거기에 부응하게 공급은 잘 안 되고 지금 사실은 서울시에는 오세훈 시장 말 맞다나 집을 땅이 없어요. 땅이 빈 없어요. 땅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심지어 무슨 뭐 국회를 거의 세종시로 보내가지고서 국회터에다가 뭐 아파트를 지느니 또 무슨 뭐 김포공항을 옮겨가지고서 거기다 아파트 지느니 그런 발상을 갖다 하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그 솔루션 해결책을 던지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수도권에 생활하고 싶은 인구가 많은 한은 네. 내가 보기에 그걸 쉽게 해결하기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직접적인 규제를 해가지고 서울 시내에 사는 사람은 집을 한 채 이상 더 못 갖는다. 그런 식으로 하나의 제도를 만들면은 네. 혹시 모르겠어요. 그거는 또 헌법에 위배된다고 그래가지고서 안 되니까. 그렇죠. 결국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금리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금리. 이게 최근에 같이 이게 그 금리가 이렇게 싼 금리 체제하에서 부동산을 억제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뾰족하게 바로 이것이다고 탁 제시할 건 없지만 정부가 수요에 너무 개입하는 건 곤란하다. 세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얘기를 하면은 뭐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고 또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이 하는 대통령 그 얘기 계속합니다. 그거에 대한 조화를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것이 정책적인 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지금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자꾸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아주 그 관련해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참 의견이 분분한데요. 빚내서 집 사지 말라.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의 그 강력한 정책인데 이 대통령의 이런 정책 의지가 의심받는 상황일 수도 있는 일이 아니 지금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관행을 보면은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월세 살다가 네. 그 돈이 조금 모아지면은 전세 살다가 그래가지고 좀 더 모아지면은 집을 사고 오는 것이 이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걸 갑작스럽게 바꾸라고 그러면은 그거 바꿔주겠어요? 이제 그 한동훈 의원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그 보안 수사권 유지 아주 단신 투쟁을 그 한동훈 의원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전국을 흔들고 있는 보안 수사권 얘기입니다. 지금 장윤기 살인 사건 은폐 수사를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가 하고 있죠. 근데 바로 그 국수본이 그 장윤기 사건을 은폐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그런 충격적인 진술이 나왔고 그거를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 형사들의 말이요. 국수본에서 성폭행 사건, 이거는 저 베트남 여자에 대한 장윤기의 그 성폭행 사건입니다. 사건과 살인 사건, 그 이채원 양에 대한 살인 사건을 분리하라는 수사 지휘를 내렸다는 겁니다. 국수청의 관련 부서에서. 자, 한동훈 의원은 보안수사권 폐지 불가에 관해서 이 발언을 또 했어요. 어제 있었던 저 시사저널 TV에 있었던 그 한동훈과 진중권 교수 두 분 말씀에 관련되면 한번 들어보시죠. 당시 이 사건이 사실 성범죄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살인 사건인데 그걸 분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 경찰팀에 대해서 국수본이 수사를 들어갔는데 거기 수사팀들의 그 증언은 뭐였냐면 국수본의 지시에 따라서 성폭행 범죄하고 살인 범죄를 갖다가 별도로 진행하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렇지만 어차피 경찰이 수사잖아요. 예. 검찰이 수사하면 안 됩니까? 국수본이든 어디든 다 경찰이에요, 그냥. 예, 이래서 지금 그 바로 그 문제의 그 국수본의 강력수사부를 상대로 해서 검찰도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국수본에서 따로 설치된 특별수사본부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사람들은 뭐 국수본을 수사하는데 뭐가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경찰한테 수사를 완전히 몰아주는 이것이 결국은 자유당 때의 경찰이나 경찰 독재라고 그때 불리기도 했는데, 혹은 1987년에 있었죠.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네, 있었던 건데 치안본부, 경찰 이런 게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이 경찰을 오랫동안 지켜보신 대표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보십니까? 나는 솔직히 해서 이 보안 수사권을 둬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폐기해야 되느냐. 이거는 일반 국민의 상식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봐. 대다수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이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으로다가 법을 통과는 시킬 수 있을 거예요.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건데. 예. 근데 앞으로 사실은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이 됐을 적에 그때 가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절대로 아니라고요. 네. 뭐 거의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봤을 적에 혁명도 제대로 성공한 예가 거의 없어요. 거의 과거 혁명 사례를 보면은 전부가 다 안시안 레짐으로 돌아가고 만 거란 말이에요. 앙샹레즘 구체제로 돌아간다 이거죠. 구체대로.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동안에 무슨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이 그래도 유일하게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70년 지나고 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주 의회 민주주의가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그러지만 다수라고 보는 사람도 일반 상식을 갖다가 전제로 해가지고서 뭐를 할 생각을 해야지 상식에 맞지 않은 짓을 하고 나면 결국 가서 그 부작용이 나가보게 적지 않니 클 거라고 생각하면 그럼 그때 가서 다시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거 아주 쉽게 얘기를 해서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 때 대통령 관절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옮긴 거 아니에요? 결국 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예, 예. 어? 그래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 권력기관을 어느 한쪽에만 힘을 실어줬을 적에 발생하고 수 있는 요인이 뭐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어? 예. 그러면 결국 가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으면 어떻게 올 거예요? 그 지금 내가 보니까 무슨 뭐 이게 민주당의 무슨 당권 경쟁과 관련해 가지고서 한쪽에서는 강력하게 보안 수사권을 폐기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경쟁하는 사람들도 등달아 가지고서 같이 해서 오늘인가 발표한 거 보니까 예. 완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사실 일방적인 사고방식 사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내 멋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서 정치를 하면은 절대로 나는 그 정치가 성공한다고 보지 못해요. 예. 지금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에 관한 것뿐만 연결된 사안인데 저도 요번에 서로 알았어요. 한동훈 의원이 그 페이스북인가요? 거기에 올린 걸 보면 그 인신구속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 긴급 체포를 하면 반드시 사전에 검사에게 통보하게 돼 있는데 이제 그걸 또 없애버렸어요. 지금 저기 나오는 거 보는 것처럼 경찰의 긴급 체포 시 12시간 안에 검사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규정을 사후 통보로 바꿨답니다. 무제한 긴급 조치가 가능하도록 그 법안에 판을 심었다는 건데 이건 말이 되는 건가요? 이거 진짜? 권한이 한 권력기관에 집중이 되면은 그 부작용이라는 것이 적지 않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때문에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서 검수완박도 하고 지금 검찰 개혁을 해가지고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를 하고 그거 다 원인이 다 어디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진짜? 한 권력기관에다가 너무나 권한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이라는 것이 권력기관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이해를 유지하려고 하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변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그 원인을 규명하려고 그러지 않고 엉뚱한 데다가 죄를 둘러 씌워가지고서 그걸 고치려고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 절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힘들 거라고 봐요. 지금 말씀 그 피해 인신을 구속해 놓고 그거를 사전에 사후에 승인받는 것조차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놨다면 이제 사람 붙들어 놓고 경찰이 뭐 얼마든지 쥐고 있다가 그냥 풀어놔도 되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신 구속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이건 상상이 안 되거든요. 내가 보기에 네. 뭐 지금 우리나라의 민도로 봐가지고서 그 경찰이 그렇게 함부로 인신을 구속하거나 그런 일은 내가 안 일어나고 생각을 해요. 근데 법에는 그걸 허용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서는 있든 말든 네. 꼭 법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 국민의 소위 성숙도라는 것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이 무슨 뭐 권력 가진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게 모두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때 가서는 뭐 딴 얘기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 정청래 전 대표, 그다음에 서영교 법사위원장, 그리고 법사위에 거의 모두 전원이 그냥 바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실제로 입법이 그렇게 되면은 뭐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지금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의 보안 수사권은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일반적인 상식을 싹 무시해버리고 자기네들의 다수의 의견으로다가 이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그 후유증이 얼마라는 것을 갖다가 미리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을 왜 침묵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법률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확실한 얘기를 다 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유시민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네.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게 왜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안 하느냐 말이야. 유시민 작가는 같은 질문을 했는데 보안 수사권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요구하는 거고요.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안 수사권은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훨씬 많은 건 사실이고요. 아, 그건 사실이죠. 뭐. 그러니 뭐 일반 상식으로 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예, 그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이제 여론 말씀을 해주셨길래 지금 보면 저희가 어제 한동훈 진중권 토론을 하면서 거기 참여 시청자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인가. 저기 나오고 있죠. 24,000명 어제 뭐 수십만 명이 봤는데 그 중에 24,000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사람이 91%죠. 예. 91%가 나왔고 이건 뭐 저희 시청자들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일반 여론조사에도 보면 국민 여론조사든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든 압도적으로 유지가 상식이 뭐 다수입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봤을 적에 일반 국민들이 경찰을 더 믿느냐 검찰을 더 믿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경찰보다는 검찰에 대한 믿음이 더 많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예. 그동안에 뭐 검찰이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뭐 잘못된 수사를 한 것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가지고서 이게 완전히 제도 자체를 갖다가 그냥 망가뜨려 버리는 그러한 누는 범하지 않는 것이 나는 정치적으로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멀쩡한 문제가 있는 걸 좀 고쳤으면 될 텐데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경찰한테 그걸 완전히 몰아줬으니. 그러니까 사실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 몰리면 절대로 안 돼요. 제 기억에 자유당 정권 때 그때 경찰이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때 생활하셨죠. 예. 자유당 보셨죠? 무술 경찰 동원해 가서 국회 가서 국회의원들도 때려 부셔버리고 하는 그런 소위 사태가 있었던 거죠, 그게. 그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이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 견제토록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이제 그 한동훈 의원의 그 정치적으로 복당 문제 같은 것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그러나 그 장동혁 대표가 있는 한 한동훈의 복당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당장 장동혁 체제가 뭐 어떻게 문제가 무너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비대위도 구성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당장은.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한동훈 의원이 자체 신당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도 종종 흘러나오긴 하는데 한동훈 의원이 그 신당 창당을 포함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는 내가 보기에 뭐 한동훈이가 뭐 사실은 신당 창당을 갖다 한다는 얘기는 내가 보기엔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신당을 만든다면은 보수를 또 분열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최근에 무슨 저희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동훈이 보고 창당을 하면 뭐 도와줄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게 도대체가 이 사람들이 뭐를 지향하는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지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이런 상태 입당은 허용 불허된 상태에서 계속 외곽에서
자기 정치를 꾸준히 그냥 하면 될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대국민 상대로 해서 자기가 어떠한 소위 역할을 해야 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갈 것 같으면은 결국 가서 국민의 지지가 높아질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의 그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당연한 국민 거죠. 상대로 한 정치를 하라. 아니, 당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국민의힘의 지금 의원님들, 국민의힘의 지금 당원들, 네,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정권 창출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권 창출을 하려면은 2028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해요. 네. 그러면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누가 앞장서서 많이 총선이 승리로 이끌어질 거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특히 다음 2028년 총선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차기 대권 주자가 누가 될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할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국민의 제일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결국 가서 그 역할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지금 뭐 모르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은 나는 국회의원만 하면 그만이지 뭐 대통령은 누가 되든 관계가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이 뭐냐면 그건 다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 당을 하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예. 그런 걸 생각할 것 같으면 나는 그래도 이 순리대로 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대권 경쟁력이 누가 갖고 있느냐는 걸 증명하라 이거죠. 그렇죠. 대권을 앞으로 두고 국민이 누구를 가장 선호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그럼 한동훈, 오세훈, 장동혁 지금 떠오르는 인물이 한 3명 정도인데 그중에 그 대권 경쟁력을 좀 비교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세 사람? 아니 나는 내가 지난번 지자체 선거 끝나고 나서 다음 2030년 대권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오세훈이고 한동훈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사람들이 앞으로 4년 동안에 대국민 상대로 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소위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장동혁은 제외입니다. 장동영은 이번에 사실은 지자체 선거 끝나고 나서 정치하는 태도를 보니까 정치 지도자 되기에는 한참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시장이 좀 만나서 어떤 그 공동의 어떤 뭐 전선을 편다고 할까? 그럴 필요는 없을까요? 아니, 나는 보기 그래요.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4년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인물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죠. 뭐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뭔가 공동의 일을 도모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무슨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서로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다. 어떤 공동의 전선이 만들어지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근데 한동훈 의원 아까 돌아가게 되면 이제 호흡을 길게 해서 국민 지지를 받는 대권 행보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더라도 2028년 전에는 복당을 하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2028년도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은 금년 말까지 상황을 보면은 이번 정기국회를 끝내고 금년 말까지 상황을 보면은 대략 국민의힘이라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마 나타날 거예요. 네. 지금 사실 금년이 지나면 내년 초에 들어가면 바로 2028년 선거 체제를 갖다가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당 내부가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두고 봐야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를 보면은 되게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봐요. 내년 초만 되면도 벌써 그 2028년 총선 준비를 할 때가 될 당연한 것이다. 거죠. 그때는 복당이나 아무튼 그 복귀 요구 같은 것이 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여당 얘기를 좀 해보죠. 유시민 작가 말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에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게 얼마 전인데 바로 어저께는 한 발 더 나갔어요. 뉴 이재명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리고 검찰 개혁이 엉망이고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어물전에서 썩은 내가 나기 전에 정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물전에서 비린내가 나는 건 좋은데 지금 썩은 내가 날 것 같으니까 조심하라 이건데 저는 뭐 유 작가의 그 성정이 그렇다고는 쳐도 대통령을 이렇게 면전에 대고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유시민 작가가 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직설적인 공격을 퍼붓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유시민 작가에게 좀 섭섭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유시민 작가 그 사람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뭘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말을 못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자기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좀 놀랐어요. 그럴 정도로 안 했을까.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유시민 작가하고 자기가 뭐 얘기를 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죠. 아, 이재명 대통령 전화나 한번 통화해 주시지 그럽니까? 괜찮죠? 그 전화 한 통화 해도 괜찮잖아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대통령으로서 바쁜 사람이 뭐 이 사람 저 사람 자기고 꼭 필요가 있지 않고서 전화하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가랑잎에 옷 젖는다고요. 유시민 작가가 그래도 꽤 이 마우스 같은 사람인데 나는 계속 이렇게 긁다 보면 좀 사실은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의 말에 동의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많을 거냐 거기 달려 있는 거죠. 많습니까 적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유시민 작가가 저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한다고 해서 국민이 거기에 크게 동의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내부 취재를 좀 해보면 정청래 의원이죠.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이른바 그 자기 기득권을 유지해야 되는 반명 측에서는 유시민 작가가 무슨 뭐 이렇게 딱 그 신호를 던져주는 어떤 뭐 예언자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하던데요. 내가 보기에 그런 내연이라는 것이 적중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걸 가지고 필패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뭐 유시민 작가 얘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의 정체성에 좀 맞지 않은 짓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 자기식으로 간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민주당의 정체성이 뭐냐는 걸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라고.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라고. 아니죠. 진보 정당이라고 자처하는 게 그렇습니다. 민주당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민주당의 역사를 따져볼 것 같으면 민주당이라는 거는 원래가 보수 정당이었다고. 그러다 최근에 출발은 그렇죠. 최근에 2000년대 돌아가지고서 운동권들이 많이 민주당에 참여한 그 이후로다가 이제 민주당이 무슨 진보 정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해서 진보 정당인데 진보 정당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없어요. 네. 내가 늘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 노무현 대통령이 이래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양극화 문제인데 네. 이 양극화 문제는 사실은 진보 정당이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념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노무현 정권도 그러고 문재인 정권도 그러고 지금 이재명 정권도 똑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예요. 그 유시민 작가는 친노친문이어야 된다. 여기에 좀 집착이 있는 거 아니 아닐까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얘기하면은 친노 친문이 사실 민주당의 정통성이라고 그 얘기를 네, 하는데 그걸 계속 강조하는 것 같아요. 아니 민주당의 역사가 뭐 지금서부터 1955년서부터 민주당의 역사를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렇죠. 정통성을 따지려고 할 것 같으면 1955년도에 민주당서부터의 관계를 쭉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지금 이재명 정권에 이르기까지 내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진보 정권이 해야 할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무너질지는 몰라도, 네. 지금 뭐 이제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옛날 친문을 위주로 해서 가야 된다 네, 하는 그걸 기본으로 깔아놓고 이재명은 그 위에 하나 하나 올려라. 증축을 하라 이거죠. 그래가지고는 민주당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2016년에 내가 가서 그 비대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민주당 사람들이 얘기를 못하는 얘기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네. 날 보고 민주당의 정체성에 위배되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무슨 말씀이셨죠? 북한 얘기를 내가 하셨던가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참 김정은이 되게 내가 공격을 하면서 핵을 가졌다고 그래서 북한이 안 무너지는 건 아니다. 내가 그렇게 그런 거예요. 아, 소련처럼 무너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셨어요. 예, 기억납니다. 소련처럼 무너질 수 있다. 훅 간다.
그리고 내가 이제 민노총에 가가지고서 왜 민노총이 근로자의 사실은 이 후생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왜 정치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으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렇군요. 예. 그랬더니 그게 내가 민주당 정체성에 위배되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네 당의 정체성이 뭐냐. 솔직히 분명히 당신네 정체성이 뭐라는 걸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봐.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북핵에 대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시고 그리고 민주노총의 이제 이익 집단적인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쓴소리를 하시고 그 결과로 일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당. 아니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중도층이 당을 중도층을 받아서 네, 일당이 이겼죠.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정체성은 참 무의미하군요.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얘기지만 오늘날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2016년에 잘못하면 부서져 버릴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때 그래도 일당이 돼가지고서 지금까지 유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유 작가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유시민 씨는 또 보니까 또 정계 개편 이것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이 대통령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고 하니 그 머릿속에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걱정하는 거는 노무현 만렙에 열린우리당이 쪼개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갖다 하는 것 같아요. 노무현 시대 때 대분열이 벌어졌죠. 아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청래가 대표가 다시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친명 100몇 명인가 되는 사람을 다 빼가지고서 새로운 당을 만들려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죠. 나는 그거는 쓸데없는 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면 또 뭐 혹시 몰라요. 네. 그러죠.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4년 가까이 남았는데 당이 그렇게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나는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시민 씨가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계속 악담 같은 걸 해야 되는가 보면 머릿속에 아무튼 스스로 머리 그려놓는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신당을 그 창당한다든가. 사람은 극단적인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이니까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작가라 이 상상력이 풍부해서 망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기 상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 거기다 뭐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예, 별로 현실 정치엔 영향력이 적을 것이다. 지금 말씀해 주신 김에 아주 난타전이 8월 17일 전당대회에 두고 민주당의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차량 파손 폭행 사건도 벌어지고 또 오늘은 신천지 개입설까지 얘기가 나고 아주 뭐 난전도 그런 난전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예상이 좀 되십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약간 앞서는 것 같고요. 뭐 권리당원인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는 김민석 의원이 좀 앞서는 것 같고 뭐 이런데 어떻게 예상이 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보기에 민주당의 당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이재명 정부가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당원들은요?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안정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2028년 총선도 승리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대권도 승리를 갖다가 해야 되려면 이재명 정부 절대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당원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보기에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대표를 뽑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예상이 되시는군요. 네. 예, 더 진행되는 상황을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정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대담한 구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호남 반도체 공장 설립하는 거.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뭐 굉장한 구상이다. 나라를 바꿀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호남 당원들을 향한 구애다. 이런 얘기 두 가지가 있는데 아니 나는 영향을 주겠습니까? 나는 사실은 그 결과를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SK하고 삼성이 투자와 관련을 해가지고서 대통령이 앞장서가지고 그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이 나는 실수라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삼성이나 지금 SK는 소위 말해서 국제 시장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AI와 관련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생존을 위해서 투자를 안 하면 안 될 사람들이라고. 네. 그런데 뭐 그거를 대통령이 그걸 챙겨가지고서 마치 무슨 대통령이 해서 하는 것처럼 모양을 갖췄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 광주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이재용 삼성 회장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삼성이라는 회사가 반도체를 광주에다 짓는다고 생각했으면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네. 자기네들 나름대로 다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는 삼성 예를 들어서 이재용이나 최태원 회장 두 사람이 앞으로 얼마 동안에 뭐 얼마의 금액을 갖다가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면은 일반 국민이 그대로 그냥 가놓으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발표를 했어요. 그럼. 청와대로 부르지 않고. 예, 청와대에서 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무슨 뭐 그 사람들이 영웅이니 뭐니 이런 이상한 소리 해가면서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네. 청와대를 왜 굳이 불러서 그런 얘기를 행사를 했기 했느냐. 때문에 그 다음에 부작용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노조도 반대한다고 그러고 무슨 뭐 전력이니 물이니 안 되니까 그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놔뒀으면 잘 굴러갈 수도 있었을 것을 그거 당연한 거죠. 같이 거기에 작용을 하는 것처럼 네. 봤기 때문에 더 그러니까 기업에 투자하는데 무슨 정부가 무슨 돈을 대주는 것도 아닌데 그걸 뭐 때문에 거기 참여를 하는 제 생각에는 김종인 대표님이 경색하신데 역시 그 권력이 자꾸 시장에 개입하는 거는 참 할수록 돈에 안 좋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냥 일반 국민한테 내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상대로 자꾸 뭘 얘기하는 거를 네. 즐기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이고 있는데 대국민 상대로 해서 얘기할 게 있고 그렇지 않을 게 있는데 그거를 갖다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은 내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는 그 위원장님 말씀 드리면서 세 가지 느낌 들었습니다. 그 부동산, 그다음에 증시, 그다음에 반도체 이 모든 게 시장의 활동이다. 여기에 권력 개입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안 되는 일을 갖다 되는 척 하면 그 결과가 뻔한 거 아니에요. 이 대통령이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그랬는데 그 반대일 겁니다. 시장 이기는 정부 없습니다. 맞죠? 당연한 거죠, 뭐. 예, 이제 그 빅샷 마칠 시간이 되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언사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민주진영을 허문다. 필연적으로 패배할 것. 썩은 내가 난다라고 악담을 쏟아냅니다. 유 작가는 국민보다 진영의 이익을 복무해온 당파적 지식인입니다. 문제는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길 수 있는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 경수완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선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정보와 수사권을 독점하면 자유당 경찰 독재나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유시민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국민을 보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 필요성을 당당하게 밝히시기를 권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길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까지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